안녕하세요. 노동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 연장 이슈를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손님으로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의 요구 또는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노동계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정년 60세 이상 연장하는 부분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많은 기업에서 현대자동차 올해도 64세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64세까지? 예, 64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합의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이죠. 한국노총이 지금 그 국회 국민청원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5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정년 65세까지 가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노동계에서도 이거를 좀 더 이제 이왕이면은 고령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정규직 정년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뭐 쉽게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이것 때문에 더 오랫동안 일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그 시급한 게 이제 생산 연령 인구. 옛날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랬다. 그 용어를 아마 생산 연령 인구로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게 15세에서 64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매년 지금 한 34만 명 정도씩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1년에 34만 명씩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게 2030년대가 되면 연간 40만에서 50만 명씩 또 줄어든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 일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복지 부분 지금 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뭐 수급 국민연금 재정이 계속 고갈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늦춰야 되겠다. 이 받는 연령을. 그래서 지금 이 개혁 방안에 보면은 연금 개혁 방안에 보면은 이 연차적으로 68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68세부터 받게 되면은 지금 정년이 60세니까 8년 동안 이제 소득 공백 그 상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노인 인력들의 어떤 노동시장 이 연령을 좀 늦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든지 뭐 이 비정규직 형태로 해서 고용을 또 계속 고용을 하게 하든지 아마 이런 거를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은 이거는 뭐 노동계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구 구조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뭐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금 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이제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입니까?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제 이게 68세까지를 65세까지로 되어 있고 이제 또 앞으로도 또 68세까지 또 그래서 이 정년과 조기 정년과 이 문제를 좁히지 않으면 또는 일치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는 인력 활용 문제, 또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 다 문제이겠네요. 그 이제 그 인력 활용 문제에 있어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이게 이 부족분을 메꿀 것이냐. 이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2025년에 1,000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노인 인구로다가 노인 인력으로다가 뭐 한 70%나 뭐 50%를 이 충당하고 나머지는 뭐 외국인 인력 또는 뭐 이 경력 단절 여성 뭐 이제 이걸로 이렇게 이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청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한데 그나마 지금 이제 노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사실은 한때 박근혜 정부 때 고용률 70%를 국가 목표로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데 그 노인 고용률만 본다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지금 이제 노인 중에서 60에서 64세까지는 그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14위입니다. 뭐 중간보다도 조금 더 앞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노인 빈곤율이나 여러 가지 노인들이 현장에서 이러는 거에 비하면은 60에서 64세까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렇게 요러한 그 수치가 나타내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외국에는 그 정년이 65세까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60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이 59.9%거든요. 그래 6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4개국 군 우리부터 이제 앞선 13개국은 고용률이 높은 13개국은 다 60%가 넘는다는 거죠. 근데 이 특이점은 65세가 넘으면은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다른 선진국은 65세 이상 되면 단지시죠. 뭐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는데 연금을 통해서 이제 생활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65세가 지나도 열심히 많은 노인들이 일한다. 노인 빈곤율이 이제 높다 보니까는 그래 이제 65세 우리가 그 고용률이 한 35%인가 34.9%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OECD 평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네요.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건 또 특이한 게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노인 빈곤율은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이 그만큼 이제 연금 액수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조금씩 그 연금 가입률이 높았지만 옛날에는 사실 거의 뭐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연금 생긴 지도 그렇게 국민연금 의무화된 게 이렇게 이제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1987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 의무화된 게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래갖고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아마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이 높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다 노동시장 가서 결국 소득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생계형 나이가 많이 먹어도 다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우리 노인들이 그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빈곤하다. 빈곤 37.6%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연금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 낮은가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만 그 일로부터 얻는 소득이 소득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년장에 대해서 이거는 노동계 요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대화, 뭐 경산노예 같은 데서도 이걸 지금 의지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지난 7월인가요? 그 경산노예에서 그 초고령 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라고 이제 발족을 해서 전문가들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한국노총이라든가 노동계도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년 연장 65세까지 해달라고 저렇게 뭐 국민청원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 대화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바깥에서 외곽에서만 이제 저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노동계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노동계는 국민청원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한국노총은 특히 이제 법정 정년을 연장하려고 그러고
뭐 정부 또는 이제 경산의회에서는 예. 이걸 공식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서 예. 뭐 형태는 이제 예, 전문가를 포함해서 노사가 예.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타협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예. 건지는 이제 그 논의를 또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기업 상황이나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예. 아마 지금 계속 고용 그러니까 이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대부분 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뭐 이 정년 60세인데도 네. 그 정년 60세 이전에 직장 나가는 평균 연령이 그때 한 52세인가 53세라 그랬는데 예. 정년 주된 일자리지. 주된 일자리에서 예. 나간 예. 이 연령이 근데 정년 60세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짧아졌다 이런 저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본인의 어떤 소득의 불안정성, 뭐 어떤 가족 부양 문제, 사실 예. 50대 초반 같으면 아직도 자녀 결혼도 안 했을 때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그 가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 숙련된 어떤 인력을 예.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이 원래가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지금은 60세 이전까지는 이제 고용부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고 예. 또 노인 일자리는 복지부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뭐 정년 연장이라든가 뭐 이 고령자 뭐 고용 촉진법이라든가 이거랑 이제 약간 좀 이 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고용부가 이쪽 부분에 대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부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이거를 큰 틀에 틀을 잡아놔야지만 고령자들의 이제 활용 방안이 나오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이제 노인들이라고 지금 표현은 굉장히 그런데 60세가 되면은 이분들의 숙련도라든가 그렇죠. 뭐 이 활용 방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활용도가. 예. 그럼요. 아직도 60세 같은 요즘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청춘, 청년입니다. 청년. 신체적인 뭐 건강 좋을 수. 뭐 노인이라 그러긴 좀 뭐고. 70세가 넘어야 그나마 뭐 좀 뭐 노인술이 요즘 뭐 70세 돼도 뭐 이렇게 팔팔한 분들도 이제 많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퇴장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노동인력으로 활용을 하면은 사회적 비용도 좀 이렇게 아낄 수 있고 뭐 연금 문제라든가 뭐 기업의 어떤 뭐 노동력 뭐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걸 이제 늦춰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사회적인 또는 뭐 개인 가계의 필요성을 본다면 더 오래 60세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떤 뭐 기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비록 근로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업도 필요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노동계에서 이제 정년 연장을 통해서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서 말하자면 계속 고용을 하도록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지는 뭐 뭘까? 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 또는 뭐 부작용 이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60세 이상 65세까지 정년을 하게 되면 법정 정년을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은 이제 다 아마 이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사실은 옛날부터 정년 60세일 때도 일본은 이제 완전 고용을 뭐 이렇게 보장한 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여기던 그런 기업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60세가 지나도 본인이 원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이제 채용들을 많이 해왔다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유지 뭐 노력이라든가 의무화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할 때 사회적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약간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입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람을 비용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다 이렇게 뭐 삼성은 옛날에 정년이 55세였고 뭐 많은 기업들이 뭐 57세, 뭐 55세 이러다가 정년 60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못 지켜서 더 이제 오히려 전체 주된 일자리에서의 그 퇴장 그 연령은 더 낮아지고 이런 이제 부작용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노동계가 요구하듯이 정년 65세로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고령자가 되더라도 뭐 60 넘어서 65세 또는 뭐 일본이 시도하듯이 더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 뭐랄까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그래서 노인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지금 바뀌어야 그게 가능한 조건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노인들 쓸 만큼 절박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있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근데 대기업들은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꼭 우리가 꼭 써야 될 필요성은 지금 그렇게 뭐 크게 느끼지는 않는데 사회적 필요성, 어떤 뭐 연금 문제라든가 뭐 전반적인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이 국가 차원에서 인력 활용 방안이라든가 연금 개혁 뭐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정년을 그러니까 정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이제 노동시장 퇴장 연령을 이렇게 이제 늦출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을 정식 법정 정년을 뭐 65세까지 늘릴 것이냐. 그렇지만 일본처럼 고용유지 의무화를 통해서 뭐 이 고용 형태는 기업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뭐 지불 능력에 따라서 뭐 퇴직 후 재고용을 하던가 뭐 정년 연장을 하던가 정년 폐지를 하던가 이런 거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기업 자율에 맡기게 되면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데는 이제 노조가 센 이런 데는 또 다 이 뭐 우린 정년을 해달라고 이제 다 그럴 테고 또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또 뭐 많은 그 산별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이제 요구하지 않을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 확대될 그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데 사실 이제 재고용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한 전체 한 70% 정도 된다랍니다. 그렇게 이제 정년을 연장해 준다든가 정년을 폐지한 기업들은 한 뭐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한 70%가 이제 재고용 형태로 그렇게 유지를 한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일본이 이거를 도입할 때는 저도 그때 일본에 한 몇 번 취재를 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 기업들 만나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정규 일을 맡기기가 이제 그러한 자리가 있고 뭐 이제 이 기술직이나 뭐 이 생산직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맡겨도 되는데 관리직 같은 경우는 부장이 아닌데 또 똑같은 일을 맡기기도 뭐고 이런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종들을 이제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던 거를 4시간만 근무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임금을 60세 퇴직 때 임금의 뭐 한 40%까지 이렇게 깎아서 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많이 줘봐야 이제 한 뭐 8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줬다 그럽니다. 그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고령화 사회를 맞았고, 일본도 우리와 같은 말하면 호봉제 임금을 근간으로 전후에 임금 체계의 뼈대가 호봉제 임금이었고. 뭐 인력 부족도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인력 부족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경험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비교적 원활하게 잘 풀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일본은 계속 고용 뭐 의무는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정년 연장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 가지 방법. 기업에 그냥 자율에 맡기는데 정년 연장을 하든지 정년 폐지를 하든지 퇴직 후 재고용을 하든지 그 세 가지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한 70% 정도 되는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을 시켜서 임금도 퇴직 전 임금의 한 평균으로 따지면 60% 정도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40에서 60%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 임금에 대한 우리는 이제 지금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연금급 체계에서 이거를 하면은 상당히 기업의 부담이 이제 클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지금 이 노인 인력을 계속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 갖는 기업들도 꽤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숙련도도 높고 뭐 안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노인 인력을 좀 많이 이제 노인 인력을 찾는 건 아니고 지금 환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좀 뭐 배운다 그럴까?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만약에 좀 배운다면 일본 조금 호흡을 길게 변화의 과정을 좀 길게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 어느 맞습니다. 정부에서 뭘 뭐 이렇게 끝낸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되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호흡을 길게 보고 롱텀 플랜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그 정년 60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노사정위원회 세대간 상생위원회에서 그걸 했었는데 정년 60세를 거기 공익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내 임기 때 이걸 이제 정년 60세를 하려 그러는 이 정치적인 걸로 이걸 도입하려 하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라든가 뭐 임금 유연성이라든가 뭐 임금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이제 그때 뭐 한국노총 지금 저 이정식 그때 이제 그때 한국노총 대표로 와서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노동계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임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정년 60세 법정으로 이것만 딱 못 박다 보니까 나중에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노사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본처럼 인력이 뭐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뭐 계속 인력이 부족 현상이 심화되니까 몇 년도까지는 어떤 인력으로 이걸 좀 보완하고 뭐 외국 인력 뭐 저 경력단절 여성 뭐 노인 인력으로 뭐 몇 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내 임기 때 이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그 조급성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부들이. 그러니까 뭐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 때 성과 연봉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기 중에 공기업 또는 대기업이 이걸 무리하게 하려 하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또 무효화되고 후퇴해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게 사실 성과연봉제 같은 거 저는 이제 그때 그 공공 부분에 좀 약간 있었는데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요.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 이게 현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돌려막기 비슷한 이 성과연봉제를 현장에 그걸 적용을 하는데 그거는 현장에 있는 그 공기업 근로자들이 다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필요 없는 제도다. 그래 이 부분을 너무 그때 이제 성급하게 내가 그래도 우파 이 보수 정권인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조급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뭐 하고 다녔는데 뭐 연봉제라는 것이 50년대 60년대 이후에 우리 뭐랄까 뭐 저 노사관계 노동시장 제도의 일종의 DNA 같은 게 화석화돼 가지고 이게 뭐 피와 살 속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만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데 이걸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노력을 민주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지금쯤은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회에서 정년 60세로 갈 때 그 임금 피크제는 사실은 뭐 저희를 맡기고 정년은 법정화해가 강제시키고 이러면서도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 소송도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학습 효과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이 성급하게 뭐 예. 65세 정년을 도입한다든가 아마 이런 거는 안 할 테고 한국노총이라든가 노동계에서도 예. 요구는 이렇게 하지만 예. 이런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아마 극렬하게 이렇게 아마 주장은 안 할 겁니다. 예. 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60세 이후에 계속 고용을 하면서 이제 임금 뭐 별도로 이제 예. 계약을 하고 하는 예. 뭐 그래가 이제 사실 60세 이후에는 그 이전 임금보다는 사실 상당히 낮아지는데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자면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고 예. 그러면 이제 기업과 사회를 위해서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고용을 안 하고 딴 데 나가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이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을 거 아닙니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윈윈하는 길인데 예. 뭐 그런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의 그 사례를 보니까 처음에는 60에서 이제 80%를 대부분 줬는데 나중에 고용을 해서 이렇게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네. 자기 이제 뭐 협력업체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부서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인원이 남아돌 경우에. 근데 그 계속 같은 부서에서 이제 근무하는 생산직 같은 경우는 또 뭐 만약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네. 기술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를 계속 시켜야 되는데 이 오히려 지금 그 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을 오히려 그 퇴직 전 임금 그대로 이거 유지해 주는 기업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파트타임 비슷하게 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이제 근무를 시켰었는데 뭐 정부에서도 그 정도면은 기업이 그 노인 인력을 껴안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게 사실 이 시행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일본이 노인 그 인력에 대한 그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한 그런 그 관행도 좀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인력을 그냥 이렇게 내보내기가 뭐니까 파트타임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게 했는데 이거를 그 풀타임 근로자와 같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부서나 이런 파트에서 보니까 오히려 숙련도가 더 높고 생산성이 더 높더라. 이래서 임금은 오히려 그 퇴직 전 임금과 이제 같이 주는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또 선호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더라. 성과급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예. 사실 60세가 넘어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숙련도가 높고 이러면 사실 월급을 기업 입장에서 적게 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기업에게도 필요한 인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정년을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세대 간에 말하자면 일자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 2012년도죠. 그때 그 노 사장이 세대간 상생위원회에서 정년 60세로 그때 이제 할 때 논의할 때 이제 노동연구원 박사라든가 뭐 외부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청년 일자리를 정년이 연장된다 그래서 이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걸 돌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표본은 뭘 갖고 돌렸는지. 그 이제 저도 그때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A 부서에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치자고 노인 퇴직할 사람이 둘이 있어서 둘을 안 내보내고 그대로 놔둔다고 치자. 그럼 20%를 그냥 놔둔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부서에 새로 두 사람을 새로 뽑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사람이 12명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사례를 들면서 이제 이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일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노인들이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와 그 새로 들어오는 이제 청년 일자리가 다르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일본 가서 한번 일본 노동연수연구기구 우리나라 이제 노동연구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노인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는 있는데 일본에도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막 그 웃으면서 일본에 한 15년, 20년 전에 그 일본에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한국이 그거 그대로 비껴갖고 이제 그걸 써먹는데 걔네들은 없애버렸어요. 이게 고령자 적합 직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유소에서 뭐 이러는 뭐 살림, 뭐 감시원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한창 이 노동연구 박사들이나 노동 관련 뭐 이 전공하는 분들이 그걸 한참 써먹고 있을 때 일본은 이거는 노인 적합 직종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 폐지시켰는데 한국에서는 뒤늦게 그래서 이게 서로 보호한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똑같은 이 대체지 보완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뭐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약간 그러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 같이 청년이나 고령자가 희망하는 직장 일자리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이제 신규 채용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하나의 사업장이나 좋은 일자리를 보면 대체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거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고령자의 취업도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배반 관계가 아니라는 통계적 분석이 이제 함정인데. 감사한 데는 같이 감사하고 말하면 성장 안 되는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표본을 이렇게 비틀어 갖고 그때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분석한 게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면 뭐 임금 체계를 조금 뭐 고령자의 생산성 수준에 맞는 임금 체계를 노동자가 받아들이고 계속 고용하게 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 소비가 늘어나니까요. 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이게 다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수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선순환 구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이제 이분들을 노동시장에 투입해야 이게 이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들이 다 괜찮은 일자리들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 공기업이라든가 이제 대기업 같은데 다들 갈라 그러는데 지금도 뭐 현대자동차 뽑으면은 뭐 몇백 대씩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거 조정을 해 나갈 것이냐. 사실 그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꾸 빠져줘야 이게 새로운 인력들이 그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62세, 뭐 4세, 5세까지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럼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할 거냐가 좀 사회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하나의 사회 문제만 집중하고 다른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고령자의 빈곤 문제, 뭐 또 일자리 문제, 청년의 이 문제를 조금 절충해서 절충해야죠. 서로 뭐 선순환 구조를 가능한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저기 독일도 지금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좀 늦추고 또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70세로 늦추고 뭐 영국이나 미국은 아예 없애버리고 또 마크롱 개혁도 왜 62세를 64세로 늦추고 이러는데 우리만 뭐 이게 청년 일자리 때문에 뭐 이거를 또 이 논의를 이 경직되게 한다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사실 우리 저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뭔가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이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좀 현명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사회적 쟁점은 이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어떻든 고령자로 하여금 더 오래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동안 숙달된 기술을 발휘하면서 계속 일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임금 체계의 변화 뭐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임금 유연성, 임금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이 이제 확보된 그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일종의 뭐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야 이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이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기업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도 어떻든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마무리 말씀. 그 이제 노동계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뭐 이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대통령 그 직속 그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산의에서 지금 그 이 논의를 위한 저 기구 뭡니까 논의 분과라네. 분과도 지금 의제별 뭐 위원회도 하나 지금 전문가위원회도 좀 출범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우리 사회의 어떤 인력 문제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뭐 연금 문제라든가 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 각계 뭡니까 노동계, 뭐 정부, 사용자, 학자, 학계 다 이렇게 한데 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너무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됐던 뭐 다음 정부가 됐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 사회에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일단 그거부터 이 전문가들 뭐 보수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진보만의 문제도 아니니까 뭐 뭡니까 전문가들 그런 노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그 좋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